네,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내기 위한 전당원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시장 후보를 찾기 위한 공청회를 열면서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내년 4월 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낼지 큰 관심이었는데 오늘 오전부터 이 찬반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먼저 배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 부산 두 군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은 네. 결국은 제1, 2도시에 단체장 후보가 없다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 예. 나아가서 내년 대선 선거까지 계속해서 이제 내후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당헌상에 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라고 명문화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당헌 개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당원 투표를 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압도적으로 가결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할 가능성은 없고요. 네. 또 이번에 전당원 투표지만은 그 투표 대상자들이 권리당원이에요. 대략 한 80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충성도가 높거든요. 왜냐하면 당비를 고정적으로 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만약에 이 투표가 부결이 된다면은 이낙연 예. 대표가 정치적인 타격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이제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건데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뭐 무난히 압도적으로 가결될 것 같고요. 대략 80% 안팎의 찬성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예. 네. 장 원장께서 뭐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죠. 장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거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상당히 난처한 지금 입장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끝내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정치적 행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당헌이라는 것은 당의 헌법입니다. 당의 헌법이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전당원 투표라는 것은 국민투표와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전당원 투표에 넘기면 당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60%, 70% 과반 이상 찬성하는데 무조건 통과가 될 것인데 네. 지금 이런 당헌을 만든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국민연합 대표였을 때 그때 이런 당헌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주당 지도부라든가 민주당 측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져 있고 예. 이런 것들이 만든 것은 2015년 새누리당 소속인 하학열 이제 고성군수가 당선 부여령을 받고 그때 당시에 당 대표가 문재인 대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지금 서울 부산시장 선거와 동시에 지금 뭐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직전에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은 물론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장악해서 자신의 정강일체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 있지만 명분과 실리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런 걸 보면 저는 상당히 안타깝고 제갈량의 계책 보면은 고육지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럴 만큼 이것을 얻어서 일정 부분 실리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두고두고 이것이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선명성 이런 데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 공당으로서 공당이라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번 결정 이것은 뭐 후보를 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민주당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왔을 때 지금이야 뭐 지지율도 높고 의원 수도 상당히 높고 이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민주당이 조금 휘청거리고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이런 것들이 더 큰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일단 두 분께서는 뭐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이 개정을 하려는 이 당원 자체가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직접 만든 당원이잖아요. 근데 이런 당원을 직접 바꾼다는 것도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주 거세게 비판을 하는 이유도 아마 이 보궐선거의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일 것 같은데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뭐 엄청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 2도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 정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모두 승리하고 또 나머지 정당이 모두 패배한다면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다가오는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후년에 대선의 전초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당장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당장 전국의 주도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대략 여야 모두 1대1 정도로 판세를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부산에도 변수가 있고 예. 서울에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는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선거 결과 만약에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도 이기고 부산시장 선거도 이긴다면은 이낙연 현 대표는 엄청나게 탄력을 받겠죠. 네. 그리고 대권 구도에 상당히 청신호가 켜지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엄청난 타격을 입어가지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이 비등하면서 낙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도 이기고 부산시장 선거도 이긴다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엄청난 탄력을 받겠죠. 예. 현재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뭐 조기 퇴진을 부르짖는 영남 중진들의 목소리가 잦아들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 그립을 지도록 돼 있는데 그 이후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립을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반면에 만약에 두고 다 아까 패배를 한다면은 이낙연 전 당대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대권 구도에도 상당한 빨간 불이 켜지니까요.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미칠 영향들이 엄청나게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지금 물러서지 않는 한치의 양보 없는 그런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네. 보궐선거의 의미를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부산시민공청회로 선거제를 도입을 했고요. 선거 전에.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 앞서 이제 판세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네. 현재 좀 판세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현재로서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도 40대 중반 정도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가 해서 가결이 돼서 후보를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서울은 민주당이 현재의 어떤 여론적 수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설 가능성이 있고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야성이 상당히 강한 그런 도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오거돈 시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산의 여론이 상당히 반 어떤 여당 정서 이것이 상당히 강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부산은 일단은 저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강세를 띌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수도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코로나19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내년 4월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그때 가서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정부의 어떤 실책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수도 서울의 어떤 그 방향을 저는 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은 저는 5대5로 보고 부산이나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야당이 앞서는 그런 어떤 지금 추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정순 의원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오늘 오전에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했던 발언을 현장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결혼해서 국민들께 그리고 청주 시민께 유권자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오늘 검찰 조사를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언제나 검찰 출석을 하겠다는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와 관계없이 출석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성실하게 이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 현장을 보고 오셨는데요. 정 의원은 국민께 송구하고 또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여론은 싸늘한 상황인데요. 애초에 정당하게 조사를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진 않았을 텐데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매를 벌었다. 오히려 악수를 뒀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공직자라면은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을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대표적인 혐의 중에 하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럼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다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본인 같은 경우는 아마 스스로 본인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이제 지금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방탄 국회를 방패 삼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검찰 조사를 안 받아보려는 그런 꼼수를 썼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날짜를 좀 연기해 보자. 그럼 본인이 좀 빠져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혐의 중에서 검찰이 먼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분리 기소를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8번이나 검찰 소환에 불응하니까 굉장히 동료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야당 의원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렸고 결국 이제 체포 동의안이 우리 헌정 사상 14번째로 통과되는 그런 오명의 주인공이 됐고 민주당 의원들이 170명이 표결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167명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이 얘기는 동료 의원들도 굉장히 정경순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 이거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거거든요.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를 하면은 굉장히 힘든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초에 정당하게 조사를 받았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정당하게 조사를 받건 지금 뭐 사실은 2015년 8월 달에 그 박규춘 새정치민주연합 그때 당시 의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5년 있다가 또다시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정치 발전의 일환이 아닌가. 뭐 방탄국회가 없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국회가 그만큼 이제 국민의 어떤 따가운 눈초리 이런 것들에 지금 일정 부분 수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같으면 정당에 들어가서 있으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해도 못하고 뭐 나중에 포기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정당이 어느 정도 국민의 어떤 소리를 듣고 전향적으로 한 방탄국회 없애야 되는 것은 정치 발전의 일환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증거가 여러 가지. 그래서 회계부정,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또 뭐 정보 선거 이용하는 거,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이 증거 자료가 사실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뭐 늦게 출석을 지금 했지만 이것은 뭐 어차피 검찰에서 지금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충북 청주 상당구는 충북 정치의 1번지입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국민의힘은 윤곽근 그리고 민주당에는 정정순 두 분이 나와서 박분의 승부를 거둔 것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뭐 구속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사법 처리가 해서 의원직을 박탈이 된다면 내년 보궐선거도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고 충청도 표심에도 상당히 영향은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미루는 것보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가서 정정수 의원이 검찰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했다면 그런 정치적인 악영향을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뭐 하여튼 이제는 검찰의 손에 넘어감 이상 이것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초대 처장을 뽑기 위한 절차가 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요. 어렵게 첫 발을 떼긴 했는데 일단 이 각 정당에서 2명씩 추천을 했는데 이분들이 각각 다 비토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정에서 야당에서 납득할 만한 인물이 없어서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시간을 끌게 되고 그래서 올해 안에는 출범이 되게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던데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관측하세요? 올해 안에 출범이 어렵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는 반드시 출범한다라는 예. 그런 입장을 지금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또 분명한 것은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결사 반대 입장이거든요. 이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출범한 거예요. 공수처가 출범한 게 아니고 예. 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을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뽑아야만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토권, 비토권이라는 게 1명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2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2명 다 반대를 하면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출범을 사실상 반대하기 때문에 이 2명이 계속해서 반대표를 던질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공수처장 2명의 예비 후보를 추천을 못하니까 그럼 이제 민주당이 이걸 바라만 볼 수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고 한 달 내에 출범하도록 예. 법에 또 강제 기한 규정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그래서 비토 과정 그리고 또 공수처법 개정 과정 예. 그리고 공수처 정식 출범 과정까지 여야가 정면 격돌하는 그래서 전국이 경색되는 그런 상황이 제 눈에는 불보듯 그런 빤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염려가 됩니다. 네, 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근데 7명 중에서 6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법 규정 자체가 좀 위헌적이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 법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지금 이제 그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당초에는 그 정도로 공수처장 후보를 아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을 뽑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비토권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무력화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이 되니까 예. 그러면은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한 5명 정도 낮추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자체가 독소 조항이 많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예. 라면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놓고 청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근본적으로 출범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고치면서까지 반드시 이걸 통과시키겠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검찰개혁은 시대적인 소명이다. 이런 굳건한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밀어붙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네. 뭐 어쨌든 이 추천이 첫 회의 뭐 분위기는 괜찮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렸습니다만 뭐 넘어야 할 사안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 탐색전이지 않겠습니까? 네. 탐색전 할 때는 서로 덕담을 하고 우리 잘해보자. 예. 웃음을 띠지만 이 구조 자체가 정말 그 지난번 선거법 협상과 같이 맞물려서 이것이 지금 통과됐기 때문에 입법의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입법의 취지는 야당이 그렇게 극렬하게 이걸 반대하니까 그러면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인사를 나중에 시켜주겠다. 그것이 바로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이것이 입법의 취지인데 그러면 그 임정혁, 이현 변호사 두 분이 반대한다는 가정하에 이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법을 바꾼다. 똑같은 겁니다. 좀 전에 그 전당원 투표해서 당원 1조를 해서 다시 후보를 낼 수 있게 이렇게 바꾸는 거랑 이것은 국회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건데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이 걸리고 수적으로는 민주당이 할 수 없는 것이 계엄 이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이고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입법의 취지를 저는 살려야 된다. 입법의 취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당이 원하는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법을 바꿔서 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이제 오만한 것이고
위인설관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도를 맞춰주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민주적 원리에도 상당히 어긋나기 때문에 집권당 그리고 다수당, 집권 여당, 거대 여당으로서 이런 것들은 미입법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해서 애초에 만들어진 그 입법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좋지. 야당이 반대한다고 우리는 법을 바꾸겠다. 모든 것이 바꿀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그러면 일거의 부메랑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순리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짧게 첨언하면 야당이 동의하는 인물이 나오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도 공수처 출범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수처 출범 자체를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데드라인에 맞춰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2명을 선정한 것도 결국은 반대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정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반대만 당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시대적인 소명의 검찰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출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만 하는 야당에 끌려갈 수는 없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들 이제 그 말씀에 야당이 추천한다고 무조건 반대한다고 그렇게 선을 그으면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원리는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100석이지만 충분히 저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야당의 의견이 2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명도 그러면 야당에서 예를 들어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대신 추천해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아니면 합리적으로 이것을 이끌 수 있는 분 그러면 야당도 100석이지만 유권자로 보면은 한 4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전 국민 중에 이런 것들도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단 뭐 두 분의 입장 차례 좀 확인했는데요. 어쨌든 첫 발을 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상황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좀 짚어볼 텐데요. 추미애 장관과 평검사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평검사를 겨냥해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고 일선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을 하겠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매우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은 뭐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일선 검사가 충돌한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이미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빚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시각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 실명을 공개하면서 반발하는 그런 검사들의 주 공격 포인트를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권 그리고 수사 지휘권 그리고 감찰권이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감찰권을 발동한 배경은 아시다시피 라임하고 옵티머스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향비리에 연루되고 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옵티머스 관련해서 무혐의를 내렸고 그 과정에서 본인은 보고도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 과정에서 측근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정당의 수사 지휘권 발동하고 네. 또 그리고 감찰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면서 지금의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13년 만에 다스, BBK 다 본인과 관련된 거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 전에 특검까지 했지만 검찰에서 다 뭉갰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학의 법무차관 같은 경우 다 호텔에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그리고 뇌물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검찰은 무혐의 내린 거예요. 근데 재수사를 통해서 다시 유죄가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부분을 볼 때 과거의 검찰들의 적폐,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또는 정치 검찰로서 권력과 야합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검찰 개혁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숙제가 지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권의 검찰 개혁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닌가라는 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장 원장께 좀 같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검찰 개혁은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핵심 키워드고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지금 검사들의 이런 단체 행동 지금 200명이면 2,000명인데 검사 수가 10% 정도, 10% 정도가 지금 댓글을 단다는 것은 상당히 조직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검사들이 생각을 하는 걸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고 어떤 구조와 기능, 사회적인 제도화 단계에서 각각의 기능에 맞게 기관의 어떤 기능에 맞게 이것이 발휘할 때만이 시스템적으로 민주주의가 이제 운영될 수 있다는 건데 검사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검찰 나름대로의 어떤 구조와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이라는 독립된 기관을 2년 정도 임기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위에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할 수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는 것이 인사라든가 포괄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들이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간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든다. 그러면 이것은 권력이 개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검사들은 이것이 검찰 개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결국은 이것은 결국은 제도적 이익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과거에 뭐 장면 정권 때 50년대 그때 이제 군이 상당히 이제 숙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 감군을 하니까 군에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이런 것들도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 수사지휘권 그리고 감찰 지시 이런 것들은 법에 정한 어떤 구조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엄연히 있는데 총장을 패싱하고 장관이 직접 하는 것은 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검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결국은 인사권자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뚜렷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한 주간 정치권 소식에 대해서 배종호 교수 그리고 장성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